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의 자주포 K9은 그 뛰어난 특성과 압도적인 힘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높은 기동성, 부정할 수 없는 정확성, 강력한 화력으로 K9은 단순한 자주포를 넘어 방위 기술의 선진성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포격 능력과 인상적인 사정거리를 가진 K9은 대부분의 경쟁자들을 능가할 수 있으며 세계 방위 지도상에서 한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첨단 기술과 지능적인 생산 전략의 결합은 K9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추구하고 존경하는 최고의 자주포 시스템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여전히 뒤숭숭한 루마니아에서 K9의 넘사벽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터키의 방위 공작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루마니아에서 진행된 도입평가에서 K9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며 대체 불가 존재감을 과시한 건데요. 심지어 루마니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벌써부터 K9의 단계적 개량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올해 본격적으로 신형포탄이 양산될 거라고 연신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공격력이 대폭 향상된 K9의 새로운 등장 소식이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4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 WDS에 참가한 국내 방산 기업들은 최첨단 방산 제품을 뽐내며 전시회 부스를 가득 채웠는데요. 사우디에 수출한 다연장 로켓 천무를 비롯해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공,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공,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 등 지상 장비가 총출동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목적 무인 차량과 디펜스 드론, 수출형 K, 30톤급 차륜형 장갑차와 같은 주요 제품 라인업을 WDS에 대거 등장시켜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특히나 완성차 기업인 기아도 개최지인 리야드에서 1M 깊이의 하천을 통과할 수 있는 중형 표준 차량을 공개하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 방산 고객들에게 우리 방산 기술력을 마음껏 뽐내는 등 한국산 무기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음을 한 몸에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은 2024 WDS 기간 중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방산 협력을 위한 3자 MOU를 체결하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장갑차 등 지상무기 체계부터 로봇과 위성을 활용한 감시정찰 체계까지 사우디 국가방위부의 중장기 계획에 참여하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천공이 수주를 비롯해 이번에 한국이 사우디 중장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KF-21, K9 등 다양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우디의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K9 자주포를 사상 최초로 제안하면서 또 한 번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K9의 경우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제 파워팩이 탑재돼 수출에 걸림돌이 됐었지만 이제는 걱정 없이 원하면 도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 인기 폭발인 K9의 추가 수주가 이어질 거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인 1월 말 핀란드에서 K9 유저 클럽 모임이 세 번째로 열렸었는데 군사정보 공유 협의체 성격을 띠면서 한화의 무기 수출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9를 구매해 운용 중인 6개국의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지난달 헬싱키에서 열린 K9 유저 그룹 미팅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에서 1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특이하게 미국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K9 유저 클럽은 각국에서 도입한 K9의 운영 성능을 공유하고 실전 경험을 논의하는 장으로 부품 지원 등 한화의 맞춤형 서포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서 한화는 새로 개발 중인 차기 자주포 모델을 소개하면서 K9 유저들이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는데요. K9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K9A2와 K9A3의 향후 10년간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K9의 성능을 빠르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국에 수출된 모델은 기본형 K9과 초기 개량형 K9A1 두 종류입니다. K9A1이 일부 전자장비와 센서를 개량한 소폭 개량형이었다면 K9A2와 K9A3는 기존 K9과 아예 다른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점이 개량됩니다. K9A1만 해도 이미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가진 자주포로 평가받고 있지만 여기서 성능이 대폭 개량된 자주포가 나온다고 하니
기존 K9를 보유한 나라 군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린 겁니다. 실제로 K9A는 자동 포탄 공급 장치를 통해 현재 분당 6발인 발사 속도를 최대 9발로 늘릴 계획으로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도 대폭 높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K9 제조업체인 한화가 유럽에 K9의 예비 부품 공급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국가들의 구미를 확 당기게 했습니다. 이렇듯 K9 유저클럽이 계속해서 개최되면서 K9 운영국뿐만 아니라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며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루마니아의 경우 아직 K9 도입 계약도 안 했는데 유저클럽에 참가하면서 정회원이 될 채비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루마니아는 올해 안에 K9 도입을 마무리하면서 10번째 K9 유저클럽 회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유럽의 방산 매체들은 루마니아 국방부가 한화의 K9 자주포 구매를 결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 육군엔 자주포가 없었지만 사실 루마니아는 견인포 중심의 구식 무기 체계를 바꾸기 위해 K9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었습니다. 나토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접국인 폴란드가 K9과 K, 천무 등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를 운영하면서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나토 회원국들이 유사시 무기와 탄약을 서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와 호환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의 K9의 높은 점유율은 K9 구매국들이 매년 한 곳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유저클럽 개최를 가능하게 했는데 루마니아 역시 이 유저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K9 구매를 최종 결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자주포 후속 지원 시스템 덕분에 K9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사업에는 K9과 함께 독일 PGH-2000과 튀르키예 T155FIR-TINA 등 네로라 하는 자주포들이 1차 입찰을 통과했지만 루마니아는 초지일관 K9로 직진했는데요. 이미 현지에선 K9이 최종 낙찰돼 서명만 남겨둔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1일 루마니아 신형 곡사포 시스템 사업의 접수가 마감되면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현지 군사 전문 매체는 제안서 접수 마감 소식을 전하며 K9이 폴 포지션을 차지했다고 연일 보도했는데요. 폴 포지션은 예선에서 1위를 기록한 드라이버에게 주어지는 본선 레이스 가장 앞 출발점을 말하는데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폴 포지션을 차지한 드라이버의 우승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막 제안서 접수가 끝난 상황에서 K9이 독일, 터키의 경쟁 모델들을 제치고 가장 유리한 고지에서 레이스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루마니아 신형 자주포 사업에 가장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힌 주자는 독일 라인메탈의 PGH-2000이지만 가격과 납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독일의 까다로운 유지 조건도 걸림돌로 꼽힙니다. 반면에 튀르키예가 내놓은 T155는 선정 가능성이 낮은 들러리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특히나 성능과 신뢰성에서 부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렇듯 각종 리스크를 잔뜩 아는 경쟁 모델들과 달리 K9의 재원과 판매 조건을 보면 그야말로 탄탄합니다. 실제로 K9은 화포 탄약 후속 군수 지원 패키지 가격이 대당 80억 원 정도로 현재 배치된 HERAP탄 기준으로 55km 사거리를 발휘할 수 있고 분당 8발에 최대 발사 속도를 지녀 화력도 우수합니다.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가벼운 47T 전투 중량의 1000마력의 엔진, 유일한 유기압 편수 장치를 갖추고 있는 데다 루마니아 지형 적합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렇듯 K9은 루마니아에게 최적의 선택지로 보이며 이미 폴 포지션을 점한 한화는 하루 납기 지연이 발생할 때마다 하루 100만 달러를 내겠다는 파격적인 부가 조건을 제시해 경쟁 업체들의 넋을 나가게 했는데요. 이는 납기 지연이 일상인 PGH-2000이나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T155는 제한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으로 따라서 10억 달러 규모의 루마니아 사업은 무난하게 K9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K9를 채택하면 나토 최전선이 모두 K9로 도배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K9, 최근 한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서 K9 유저클럽에서 밝힌 것처럼 단계적 개량이 이뤄지는 등 올해 안에 우리 군에 도입돼 마침내 대한민국이 괴물 자주포를 얻게 될 거라는 벅찬 소식입니다. 현재 K9은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더 강력한 위력을 지닌 포탄과 첨단 기술을 추가해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지위를 유지할 심산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앞서 2014년 K9에서 쓰는 고폭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신형 포탄을 만드는 것으로 개발이 결정됐는데 비로소 올해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합니다. 보통 사거리 연장탄은 자주포의 사양을 바꾸지 않고도 포격 범위를 넓힐 수 있는데 K9은 K307 항력 감소 고폭탄을 통해 최대 사거리를 41km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이보다 더 먼 곳까지 K9이 타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포탄을 쏘면 항력 감소 추진제가 먼저 연소하면서 포탄의 항력을 줄이고 12초 후엔 로켓 보조 추진제가 연소해 포탄의 비행 속도를 높여 사거리를 늘리는 식입니다.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K9은 사거리가 10km 이상 늘어나며 K55에 이른 K9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거리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거리가 늘어나기에 K9의 포격 범위 또한 넓어질 수 있어 K9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K9과 함께 제안하면 잠재적 수출 고객을 발굴하는 건 물론 기존 K9 구매국에도 사거리 연장탄을 판매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9은 포탄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전에 맞게 혁신하는 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K9A 블라크 아이은 타격 능력 향상, 포탑 자동화를 통한 운용인원 감소에 초점을 맞춰 개량을 진행 중인데 발사 속도가 분당 6발에서 8발 이상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탑에는 탄약 자동장 전장치를 설치해 발사 준비를 신속하게 할할 수 있으며 자동화 기술이 적용돼 승무원은 3명으로 감소합니다. 아울러 2030년대 등장할 K9A 블라크이는 K9 계열의 최종 개량형으로 초장사정 초정밀 성능을 지닐 괴물 자주포에 가까운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 군의 무기체계 성능 개선 또한 빨라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방사청과 국방신속획득 기술연구원이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군의 개선 필요사항을 적기 반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주포 시장의 최강자인 K9이 더 많은 국가에 확산될 수 있는 대한민국 방산 K방산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성능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빠른 납기까지 갖추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가 여러 국가들로부터 선택받고 있습니다. 17일부터 진행된 서울 ADEX 2023에서는 국내 방산 업체의 최첨단 신기술들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 통합을 이룬 한화그룹을 비롯해 현대그룹까지 각 계열사들이 통합 부스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현대로템은 평화를 수호하는 내일의 첨단 기술을 테마로 내걸며 폴란드 맞춤형 성능 개량 모델인 KEPL을 내놓은 것처럼 최신 트렌드에 최적화된 수출형 K2 전차를 전시했습니다. 또 차륜형 장갑차 차세대 K3 전차 등 미래 신제품을 공개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무인체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차세대 전차 모델에서 놀랄만한 기술이 들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신기술들이 소개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주간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전차와 병력이 가자지구 국경 인근으로 속속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0만 명에게 13일 0시 기준으로 24시간 내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통보하며 대규모 보복 침공을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전차 부대가 등장한 지역은 가자지구 국경 인근의 비에리 키부츠입니다. 그런데 국경 인근에 집결한 이스라엘군 메르카바 주력 전차 일부가 철창으로 만든 지붕 모양의 추가 장갑을 포탑 위에 달고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6일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메르카바 전차가 이른바 코프 케이지 형태의 추가 장갑을 탑재한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매체는 이런 방어 스크린이 달린 모습이 목격된 건 모두 트로피 능동 방어 체계 APS가 탑재된 최신 모델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로피 APS는 레이더에 적이 발사한 미사일이나 로켓 등이 탐지되면 작은 발사체를 쏴서 격추하는 방식의 전차 방어 체계입니다. 다만 이 장비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리꽂히는 형태의 공격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점이 지붕 모양의 추가 장갑을 덧붙인 배경일 수 있다고 워존은 추측했습니다.
닭장을 연상시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장갑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에서 전차 승무원들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하마스는 민수용 드론을 이용해 급조 폭발물 IED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스라엘군 전차와 군용 차량을 공격한 적이 있는데 철창 지붕은 이런 공격의 효과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1,5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 지구에 조만간 지상군을 투입해 시가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철창 지붕의 효용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탐지가 어려운 고층 건물 옥상 등에 숨어 있다가 로켓 추진 유탄 RPG 등의 휴대용 대전차 무기로 탱크의 약점인 얇은 상부 장갑을 공격하는 전술이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랫 아머 슬랫 에머로 불리기도 하는 철창 모양의 추가 장갑은 분쟁 지역 등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쓰여왔지만 탱크 상부에 지붕 모양으로 설치하기 시작한 건 2010년대 러시아군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등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를 뿌리 뽑는 과정에서 고지대나 건물 위에서 내리꽂히는 대전차 무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다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작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전차들도 마찬가지 방식의 개조를 받은 채 전투에 투입됐고 우크라이나군도 이를 모방해 자국 전차 일부에 같은 형태의 추가 장갑을 설치했습니다. 미국의 제블린 등 최신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는 무력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탱크 킬러로 주목받게 된 전투용 드론과 RPG 등 구형 대전차 화기를 상대로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상당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철창 지붕형 추가 장갑은 전차 무게를 늘리고 멀리서도 적에게 탐지되기 쉽게 한다는 등이 단점이 있지만 제한된 구역에서의 시가전이 중심이 될 가자지구 지상전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상전 준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전장에서 전차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 ADEX 2023에서 한국이 선보인 차세대 전차 K3에 놀랄만한 첨단 신기술들이 적용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이번 ADEX 2023에서 평화를 수호하는 내일의 첨단 기술을 테마로 미래 시장을 공략할 첨단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의 전시 부스에서는 미래전을 대비할 각종 신제품과 유무인 복합체계 MUMT 구축에 최적화된 제품 등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현대위아 등과 함께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와 통합 전시관을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등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층 177평, 2층 60평 등 전체 237평 규모의 대규모 복층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현대로템이 로봇 플랫폼 업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개발한 다족 보행 로봇이 관람객들을 맞았습니다. 현대로템은 로보틱스,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 중인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할 기술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로봇은 원격으로 조종 가능한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마치 강아지와 비슷한 형상으로 전시관 앞을 자유로이 누비고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부드럽게 피하는 모습을 보며 로봇 기술의 발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야지의 험로 및 장애물 구간에서도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에 따라 로봇팔 원격 무장 통제 장치, 섬광포금탄 및 최루가스 살포기, 체온 측정 장치 등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탈부착할 수 있어 위험한 작전에 사람을 대신해 투입돼 아군 인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날 전시관에서는 동시에 미래에 등장할 차세대 전차의 최신 콘셉트 모델도 공개되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로템의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은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됐으며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스텔스 형상 구현 및 무인화,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구조를 보니 방어력이 크게 향상된 구조로 설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차체 및 포탑 곳곳에 벌집의 육각형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허니콤 형상이 장갑을 적용해 튼튼하고 가벼우면서도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생체 모방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4세대 MMC 복합 장갑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미국, 유럽, 독일 등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들에서도 4세대 복합 장갑을 선택했지만 그 중에 어떤 전차도 육각형 구조를 접목한 전차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K3 전차는 왜 이러한 구조를 채택한 것일까요?
이 육각형 구조는 기하학적 구조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꿀벌이 지은 벌집을 자세히 보면 육각형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과학적 건축술이 숨어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도형은 원입니다. 물론 한 개당 넓이는 원이 가장 넓겠지만 원을 여러 개 이어 붙이면 사이사이에 못 쓰는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빈틈 사이로 그만큼 균열이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육각형 모양의 구조물은 펑면에 서로 붙여 놓았을 때 변이 맞닿아 있어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정삼각형, 정사각형도 틈은 생기지 않지만 벽면을 이루는 재료가 많이 필요하거나 공간도 좁습니다. 또 외부의 힘이나 충격이 분산되지 않아 쉽게 비틀리거나 찌그러져 변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육각형은 힘이 쉽게 분산되는 구조여서 견고할 뿐 아니라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허니콤 구조는 우리 일상에도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건축물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KTX 고속열차, 비행기, 경주용 자동차 등 앞부분의 충격 흡수 장치로 사용되어 큰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로템이 공개한 차세대 전차 설계 구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은 130대 구경 활강포가 장착된 무인 포탑 적용 및 드론 탑재로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개념을 실현했습니다. 기존에 120포를 장착한 K 전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경이 커진 대구 경탄을 쓰는 만큼 관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소재 및 첨단 기술 기반의 경량 장갑과 능동 방호 장치를 적용해 생존성을 극대화했으며 전동화 기술을 통해 정숙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도 확보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차세대 전차는 AR/VR을 통해 가상으로 탑승해 볼 수 있었습니다. K3 전차 내부는 23명의 승무원 전차장, 조종수, 포수들이 탑승하도록 캡슐형 승무원실을 갖추도록 설계됐습니다. 인구 감소와 무인화 자동화에 맞춰 운용 인원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내부에선 실시간으로 360도 감시가 가능한 첨단 영상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 그동안 한국 전차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차체 밖에 신체를 노출한 상태의 주행이 사라져 생존성이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은 전시회에서 무인체계 기술의 민간 활용 가능성도 선보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무인 콘셉트카 유팟 POD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유팟은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무인 전동 차량으로 다목적 무인 차량에 적용된 첨단 기술의 민수 분야 확장성을 구현한 차량입니다. 유팟의 기본 플랫폼인 다목적 무인 차량의 성능 개량 모델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최고 속도가 30km/h에서 50km/h로 늘어남에 따라 주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서스펜션이 추가됐으며 센서류 강화로 보다 정밀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신규 30톤 T급 차륜형 장갑차 실물이 최초로 공개되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9월 열린 폴란드 MSPO 방산 전시회에서 축소 모형을 전시한 적은 있지만 실물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0T급 차륜형 장갑차는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생존성을 중시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방호력 증강에 초점을 두고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 중인 모델입니다. 이번에 실물로 선보인 차량에 적용된 중구경 포탑뿐만 아니라 대구경 포탑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고성능 수상 추진 프로펠러가 장착돼 수상 운용이 가능합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홍콩 내지지에 일본과 한국이 겨루면 어느 쪽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을까라는 게재된 글이 일본 유명 인터넷 매체인 라이브도어에 올라온 기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은 이지스 구축함을 8척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3척만 보유하고 있어 일본은 선박수면에서 3배 가까이 앞서 있다. 반면 일본 이지스함은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이 없어 공격 작전에서 한국이 우세하다. 또한 해상 자위대는 범용 호위함을 18척 소유한 반면 한국은 9척의 범용 구축함 소유에 그쳐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대체로 한국의 해상 전력은 일본보다 약하게 보이지만 대지, 대함 공격력은 일본을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경항공모함이 취역하면 해상에서 일본보다 앞서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늘의 전력에 대해서는 항공자위대보다 한국이 전투기. 규모는 적지만 고급 공대공 미사일이 사용 가능한 레이더 성능이 높은 것으로 볼 때 공격면에서 한국이 이점이 있을 것이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기사는 한국이 강한 육상 전력의 비교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전체적으로 무기 보유면에서 일본이 약간 강하지만 그 우위는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한국 공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본과 전투를 하면 한국이 일본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확하게 꿰뚫어봤습니다. ASC가 군함 건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방공 구축함 사업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차기 잠수함으로 국내 기업을 배제하고 외국 잠수함 도입으로 마음을 굳힌 것은 ASC가 납품한 잠 때문이었습니다. ASG는 지난 1987년 스웨덴의 코쿰스 KOCK UMS와 손잡고 무려 30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척당 건조비는 8억 호주 달러로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독일로부터 구입한 209급 잠수함의 4배에 달했지만 ASC가 내놓은 잠수함 콜린스 칼린즈급은 문자 그대로 재난이었습니다. 발트 이외의 바다에서 잠수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던 코쿰스의 설계 실수와 호주 해군의 부실한 사업과 ASC의 강성 노조 때문입니다. 디젤 연료에 바닷물이 섞이고 잠수함의 생명인 정숙성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컸고 스크류 선정을 잘못해 진수 후 다시 제작해 붙여야 했습니다. 추진기관은 수시로 작동이 멈췄고 항해를 위해 스크류를 돌리면 그 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진수 당시 전투체계와 무장은 없었고 잠수 상태에서 잠망경을 올리면 심한 난류가 발생해 바로 부상해야 했습니다. 잠수함은 100번 잠수하면 100번 떠올라야 하지만 코쿰스와 ASG는 한 번 잠수하면 다시 떠오르지 못할 수도 있는 잠수함을 만든 것입니다. 당연히 전투는 고사하고 항해 자체가 불가능한 물건이었지만 ASC는 뻔스럽게도 이 잠수함의 건조비로 척당 8억 호주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잠수함의 문제로 취역이 연기됐고 그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또다시 척당 약 1억 4천만 호주 달러가 투입돼 개조가 진행되는 등 6척 획득에 총 60억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척당 9,3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콜린스급 사업 실패의 원인은 호주 국가예산감사국 오스트레일리언 내셔널 오딧 오피스이 지적한 대로 코쿰스와 ASC에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호주는 강성노조의 천국입니다. 최저임금은 OECD 1위를 자랑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중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나라입니다. 포드와 GM을 뗀 도요타가 그런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호주 생산 공장을 2018년에 완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ASC는 공기업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높은 임금과 느슨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방만한 경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에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ASC가 지금까지 호주 해군에 납품해왔던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등 대부분의 전투함들의 가격은 외국의 동급 선박에 비해 최소 2배에서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호주의 2차 잠수함 사업의 계획이 나오자 스튜어트 와일리 ASC 사장은 12척의 증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ASC에 발주하면 18만 240억 호주 달러 수준이 가격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에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자 호주 국방부는 이제까지의 전례로 보아 당신들이 맡게 되면 800억 호주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다고 일축하고 외국 잠수함 직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합니다. 그리고 호주 국방부는 1차 사업의 실패를 거울 삼아 여러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문제가 일기 시작합니다. 1차 사업의 실패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겁니다. 여러 논쟁 끝에 결국 예정보다 5년이나 늦은 2016년에 가서야 프랑스의 나발그룹이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추진 잠수함을 기초로 한 공격 잠수함을 직도입이 아닌 주로 호주에서 현지 제작하기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태평양에서 군사력을 팽창하는 중국을 막으려는 호주의 무려 900억 호주 달러 약 79조 원짜리 원대한 잠수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2014년에 ASC에서 제의한 240억 호주 달러가 아닌 호주 국방부가 우스갯소리로 받아 넘긴 800억
호주 달러보다도 큰 900억 호주 달러가 투입되게 됩니다. 잘 진척되는가 했더니 어느 날 영국의 더 타임스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잠수함의 디자인을 둘러싸고 계속 변경과 내부 다툼을 벌이고 또 프랑스 방산업체가 애초 약속했던 호주 산업계에 대한 낙수 효과도 구체화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계속된 끝에 첫 잠수함은 2030년 중반에야 진수가 가능하고 12척 중 마지막 잠수함은 빨라야 2054년에야 취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1차 잠수함 사업의 재난에 이어 또 다른 재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약속했던 호주 산업계로의 기술 이전 고용 창출과 같은 효과가 없었고 디자인이 달라지면서 비용은 계속 치솟기만 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자 디펜스 월드는 치솟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2척에 대해 건조 비용만 897억 달러 98조 원 호주 달러 적용 시 76조 원. 총 수명주기 유지 비용은 1,450억 달러 159조 원 호주 달러 적용 시 123조 원. 재래식 잠수함 12척의 총 사업비가 못해도 199조 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3,000톤급 장보고 4만 3척에 3조 500억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5,000톤급 건조 비용을 대략 최대 2조 원으로 잡았을 때 12척 건조 비용은 총 24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호주는 98조 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나발그룹이라는 방산업체가 문제가 많은 회사로 정평이 있는데 이런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발그룹은 인도와도 계약 부치행과 오랜 기간 생산으로 격한 분쟁을 일으킨 방산업체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2월 말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국방부에 대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억 달러의 위약금을 내더라도 이 계약을 깨야 한다는 말이 호주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호주 정부는 애초 잠수함 프로젝트에 응찰하지도 않았던 스웨덴의 잠수함 제조사 사부 코쿰스 사부 KOCKUMS와 접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부는 현재 호주 해군이 대체하려고 하는 콜린스급 잠수함을 건조한 회사입니다. 영상 처음 부분에서 소개했던 재난을 선사했던 방산업체인데 또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결과는 아시다시피 호주와 미국은 2021년 9월 미국 영국과 오커스 AUKUS 안보동맹을 맺고 2016년 맺은 프랑스의 디젤 잠수함 대신 약 233조 7천억 3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미국의 핵 잠수함 13척을 도입하기로 전격 발표했습니다. 프랑스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자업자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계획대로 어긋남 없이 일정을 이행하며 제 날짜에 인도하고 수순대로 하나씩 단계를 높여 나가는 것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잠수함도 전투기도 장갑차, 전차, 총기류, 미사일 등 모든 군사 장비나 무기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왔습니다. 기본적인 기술 획득으로 쌓은 기술력과 제조, 강국은 더욱 강한 시너지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기술로 이어지고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만큼 방산을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실력으로 쌓은 기술력 때문이자 악착 같은 한국인의 근성 때문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오랜 시간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왔습니다.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8개 회사가 모여 반도체 동맹까지 체결하더니 급기야 일본 정부는 낸드플래시 기업 기옥시아에 수조 원대의 정부 지원금 투입까지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에 빼앗긴 영광을 탈환하려는 몸부림입니다. 특히 기옥시아는 세계 1위 삼성전자를 뒤쫓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원 추진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누르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결정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 목적으로 조성 중인 총 6천억 엔, 약 6조 원 규모의 지원 대상에 기옥시아가 선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옥시아가 이와테현에 내년 봄까지 완공할 계획인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장에 정부 지원금 수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옥시아 이와테현 공장은 기옥시아가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에 대항하기 위해 짓고 있는 곳으로 총 사업비만 1조 엔, 우리 돈 약 10조 원이 투입된 규모의 공장입니다. 기옥시아는 1980년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휩쓸던 주역인
일본 도시 바메모리가 전신입니다. 이런 기업에 엄청난 세금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일본이 지금 얼마나 삼성전자를 누르고 도시바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기옥시와 도요타 엔티티 등 8개 회사들은 공동 출자를 통해 라피두스라는 이름의 새 법인을 차렸는데 자칭 어벤져스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이 반도체 동맹을 이끄는 리더 역시 기옥시아입니다. 그리고 기옥시아는 낸드 플래시 1위를 외치며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까지 추진할 정도로 공격적이었고 일본 정부는 반도체 동맹 라피두스에 약 700억 엔, 6,600억 원이란 세금을 지원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본의 투자는 마치 순항 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손만 대면 잘 되던 산업도 주춤하는 징크스는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기옥시아가 부활을 완성시키기 직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불황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황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8월 기옥시아는 열심히 지어놓은 낸드 플래시 신공장 가동을 연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결정에는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공장은 올봄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건물 장비의 납품도 늦어지고 설비 투자에 제동이 걸렸는가 하면 반도체 불황으로 낸드 플래시 시장이 위축되자 신공장 가동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자 안 그래도 이미 기옥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낸드 제조 라인의 웨이퍼 투입량을 30% 줄인 후 지금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촉한기에 신공장의 문을 열고 공장 가동을 늘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운이 없어도 얼마나 없는지 하필 이럴 때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된 것인데요. 사실 반도체 감산의 키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쥐고 있습니다. 세계 낸드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최대 생산 라인인 평택과 시안 공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SK하이닉스 역시 지난달 낸드의 재고 수준이 높아 510% 감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다른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감산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전 세계 낸드 생산량의 96%를 한국, 미국, 일본의 5개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낸드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4%, 기옥시아가 22%, SK그룹이 15%입니다. 이처럼 불황이 오자 선제적 감산 조치로 시장을 얼려버린 삼성전자는 바닥이 왔다는 신호가 감지되자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0단 이상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 초격차 적층 기술로 1위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에서 다른 회사들을 압도해 불황 이후 시장 회복 국면에서 리더십을 가져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에 본격 양산할 9세대 300단 이상 비낸드 칩에도 더블 스택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더블 스택 기술이란 낸드 플래시를 2번에 나눠 제작한 뒤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삼성은 7세대 176단 비낸드부터 이 더블 스택을 적용했는데요. 삼성전자는 2013년 업계 처음으로 낸드 플래시를 세로로 쌓아 올리는 기술을 양산에 적용한 뒤 매출과 기술력 면에서 세계 시장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더블 스택 기술 적용은 극심한 메모리 불황 이후 내년부터 찾아올 호황에서 확실한 1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9세대 낸드 더블 스택 공정 채택은 경쟁사보다 원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업계에서 혁신을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6세대 128단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때에도 채널홀을 단 한 번에 뚫는 싱글 스택 기술을 완성했는데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경쟁사들이 동급 100단 낸드 플래시에 더블 스택을 적용했을 때 유일하게 한 번만에 낸드를 완성하는 기술로 기술 리더십을 뽐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황으로 주춤하던 삼성에게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삼성은 일단 전 세계에서 아직 구현 사례가 없는 혁신 기술을 발표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반도체 구조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전력 공급비 SPDN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후면 전력 공급이란 반도체를 작동시키는 전력을 웨이퍼 뒷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 구현 사례가 없는 혁신 기술입니다.
반도체를 구동하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회로가 그려진 웨이퍼 상단에 전력 공급선이 함께 배치됐습니다. 공정상의 편의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로가 미세화하면서 회로와 전력선을 한 면에 새기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회로 간격이 좁아지면서 간섭이 발생하고 이것은 반도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후면 전력 공급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력선을 웨이퍼 뒷면에 배치해 회로와 전력 공급 공간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은 전력 효율과 반도체 성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인텔 등 파운드리 업계가 기술 확보에 뛰어들고 있는 기술인데요. 삼성전자가 후면 전력 공급 계획을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기술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파운드리 업계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인텔은 내년에 후면 전력 공급 기술로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며 TSMC 역시 2나노 이하 공정에서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삼성, 인텔, TSMC 세 회사가 후면 전력 공급 기술로 또 한 번 맞붙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에 유리한 소식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스타트업인 그로크 GR5Q의 차세대 L칩을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로크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들이 창업한 AI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대만 TSMC를 제치고 삼성전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로크 창업자이자 CEO인 조나단 로스는 우리 회사의 4나노 AI 가속기 반도체 칩은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될 것이다. 최고의 AI 성능을 가능하게 할 삼성의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 그로크의 발전을 이뤄나가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테일러 공장의 고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사장은 지난달 SNS를 통해 2024년 말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4나노 공정 제품을 양산하겠다. 미국 주요 고객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이곳에서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 주요 고객 중에는 그로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크의 차세대 AI 칩은 기존 제품 대비 최고 4배가량 전력 효율이 높고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4나노 MPW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 4나노 수율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미국 사업 담당 마르코 키사리 부사장은 이번 계약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로크와 협력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이 AI 반도체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앞으로 선단 공정 기반의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 그리고 삼성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호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